8월에 졸업 시즌입니다. 중국은. 졸업 시즌에 유행처럼 번졌던 탕핑, 중국어로 들어 눕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눕는 겁니다. 왜 들어 누울까요? 졸업을 했는데 할 일이 없는 건가? 네. 오늘 수업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부터 막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을 했지만 보통 졸업하면 우리는 좋은 직장을 찾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학생들의 꿈인데 요즘에 중국 청년 실업률 이런 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약간 자조하는 그런 사진을 찍는 겁니다. 졸업 사진. 그냥 씁쓸한 유행이네요. 躺平人、躺平族，谁说躺平为前途？明日绑架随便撒，一言不合我就躺。 두 번째는 번째는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탕후루 장사하는 아저씨 아닌가요? 빨간 저. 네, 중국은 원래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매량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해요. 더 구매량이. 많이요? 왜죠? 네, 그거는 코로나 동안 소득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대신에 오토바이를 사는 거죠. 자동차가 줄고. 네. 가성비.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네. 세 번째는 집이 뭐냐면 완성이 안 된 것 같긴 하네요. 네. 딱 봐도. 그런데 저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살고 있다고요? 네. 전기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날짜는 멈췄습니다. 됐으니까 이사를 그냥 한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다가 자금난에 봉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짓다만 아파트들이 저렇게 늘어나고 무작정 가서 살고 있는 거죠. 올 초에 우리 쌤과 함께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맞아요. 중국 경제 좀 심각하다. 뭐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네. 조금 더 안 좋아진 건가요? 중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는 이른바 피크 차이나 논쟁도 격화되고 있죠. 피크 차이나. 피크 차이. 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뭐 침체는 어쨌든 중국의 침체잖아요.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도 없는데 있지. 문제는 우리 경제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죠. 그럼요. 예. 자, 그러면은 왜 네.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뭐 피크 차이라는 론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나올까요?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 보입니다. 중국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실업 상태인데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또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네. 쌤과 함께를 우리가 쭉 해오면서 그동안 항상 내용에서 자, 미국 말고 또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항상 중국! 맞아요. 뭐가 또 맞아요. 있는데 어딜까요? 중국! 야, 무섭다 중국!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주제가 중국 위기. 끝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네. 낯선데 진짜. 낯설어요. 야.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나왔지만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가 찍혔잖아요, 쌤. 네, 제가 네. 어디서 보니까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 안 하겠다. 좀 오류가 있다. 우린 발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중국이 6월까지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다가 네. 갑자기 7월부터 발표를 중단하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있구나. 그래서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네. 21.3%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2019년이나 2018년에는 한 10% 정도예요. 근데 이게 한 단 3년 만에 두 배가 떠 올랐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급박한 실업률 상승, 청년 실업률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올해 중국 대학의 졸업생 숫자가 역대 최고인 1,187만 명에 달합니다. 1,000만 명이 졸업생은 많은데 단위가 달라버리네, 우리가. 네, 그렇죠. 실업률이. 그럼 한 200만씩 노는 거예요, 지금? 네네. 산수, 수학이 아주 빠르십니다. 이런 걸로 그렇죠. 칭찬을 200만 받으시나요? 심지어는 네. 실업률이 지금
뭐 보여드린 실험률보다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베이징대 교수의 어떤 신문 기고에 의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합니다. 50%에 가까운 거죠.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거의 50%면 사실은 자기들이 발버둥 친다고 뭔가 또 되는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슈카 씨 말씀대로 중국 청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거죠. 중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주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경제를 얘기할 때 항상 언급해야 되는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비, 두 번째는 투자, 세 번째는 수출. 이 3가지가 중요한 지표인데요. 중국은 셋 다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소비 위축인데요.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3년간의 코로나 봉쇄를 풀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이죠. 다시 연다. 네. 근데 이게 예상과는 달리 좀처럼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경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어머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뭐야, 물가가 싸졌다는 얘기죠, 지금? 보통 네. 다 반대 아닌가요? 다들 지금 어디 너무 저렇게 올라서 떨어진다고?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갑을 안 연다는 뜻이에요. 네. 시장에 물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사려고 하면은 오르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면서 물가가 올라가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접 사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물건이 남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내려가죠.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베이징에 한 끼에 그 한 3위안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을 판대요. 그게 한 500원, 600원 정도 네,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맛있나 보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게 그만큼 뭔가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라고 해도 그 지갑을 안 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네. 거예요? 원래 중국은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 이유는 사회보장 제도가 아직 좀 미비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은퇴 후 생활을 개인이 좀 다 담당해야 되든 그러다 보니까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많은 자영업들이 파산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이 삭감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없죠. 앉아서 마이너스인데.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 투자도 안 되고 생산도 줄고 GDP도 줄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네. 2020년에 중국 정부에서 공동부유 정책이란 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즉 한마디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종의 균형 정책, 소득 균형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쌤 공동부유가 말은 되게 좋은데 공동부유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잘 나가는 애들을 때려갖고 그거를 뭐 이렇게 아래로 퍼뜨리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경을 미쳤다. 제가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아, 네, 역시 슈카 씨가 명성대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자리를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데. 같이 쌤을 얘기해 보면 고쳐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약간 개그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세금을 좀 고소득층한테 걷어서 그쵸. 그거를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균형 정책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빅테크나 네.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네. 네. 그런 독과점 체제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력하게 가져왔던 기업들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최근에 많이 벌려왔거든요. 아, 좀 뭔가 길을 강제적 죽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윈 여러분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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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윈은 정말 유명한 그 중국의 민간 기업가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심지어 약간 재물의 신, 뭐 그런 분인데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분이 공식 석상에서 잘 안 보이게 되었어요. 아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2020년에 중국 정부의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해요. 어이쿠. 中国不是金融系统性风险，因为中国金融基本上没有系统，我们必须改掉今天金融的当铺思想，要依靠信用体系的发展。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알리바바 그룹은 6개 부분으로 분화됩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은 진짜 무슨 저기 대재벌 총수까지 그냥 싹 다 날아가. 무섭네. 사업하기 힘든 동긴 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정부에게 약간 정면으로 대든 대가라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있죠.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중학교 이하에서 모든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켜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공산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군요. 어떤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린지 많이 얘기는 들어가니까. 좋아하시는구나. 그 시대 때는 흙 만지고 노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하루아침에 그런 걸 결정하죠? 네. 사교육을 공동부유란 이름으로 억눌렀냐면은 네. 주로 이제 좀 중산층 이상의 있는 사람만. 있는 분들이 잘하는 학생들을 그렇게 사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약간 뭔가 다 대물림된다. 맞다. 그래서 이러니까 공동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다라고 사교육을 한 번에 날리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쌤 아까 앞에서 소비, 투자, 수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2가지 들었는데 그럼 수출도 지금 이만큼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수출이 안 좋은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심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미중 갈등을 벌이고 있잖아요. will also take on directly the challenges posed by our prosperity, security, and democratic values by our most serious competitor.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점점 낮추려는 정책을 그동안 써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14.5%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줄어갔네. 중국 수출량이요? 14.5%면? 근데 맞습니다. 그래도 세계 공장, 세계 경제 엔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올 들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언급했던 소비, 투자, 수출 부진이 네. 전체적으로 수요 측면의 문제입니다. 수요 측면에. 물건을 사는 측면의 문제죠. 네, 안 물건을 사고. 사는 수요 측면에. 근데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산업 있잖아요. 제조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 측면에서. 중국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정답은 질문. 부동산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수지, 야. 네, 감사해요. 제가 자리를 슈카 씨하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수지 씨하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앉아보셔요. 거만해졌다. 와, 부동산인가요? 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그냥 보통 산업이 아니라 중국에서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땅도 큰데 일이야. 그걸, 와.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我们已经入住了差不多2个月，到现在还是没有水、没有电，没有一点进展。好多人都说这工地那么危险的，你让孩子过来干啥？ 어떻게 휘청되고 있는가? 그 양상을 보면 네.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마이너스로 21년 한 4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보세요. 역시 비슷한 시기에 밑으로 떨어져서 잠깐 올랐지만 다시 또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것은 뭐다? 아주 그 시장에 안 좋은 신호라는 거죠. 아, 저러니까 짓다가 말았구나. 야, 아까 좀 그- 괜찮다가 떨어져도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은 굉장히 많은데
중국판 강남 불패라는 곳이 바로 중국의 선전입니다. 선전이 어느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냐면 2020년에 20평대 초반 정도의 복층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정답은 20억입니다. 45억. 45억. 역시 유빈이 씨가 통장 있는데 말고. 받고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아, 뭐 얼마예요? 22억 정도가 됐거든요. 선생님, 씨가 아까 20억이라고 했을 때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많은 칭찬은 학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5분 현답이시다. 좋습니다. 예. 그게 좀 얼마가 좋겠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고 하는데요. 반토막이요? 네. 이야, 진짜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겠다. 다 대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디 저렇게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네. 일단 지어놓으면 다 잘 되겠지 하면서 마구잡이로 지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공이 그 유입되는 규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공동부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공동부유 정책을 하면서 2020년에 중앙정부가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부동산 기업의 빚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사업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뭐 재정 건정성 이런 거. 네네. 일종의. 괜찮은 거네요. 그 정도로. 쌤과 함께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이거 왜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동산 기업의 돈줄을 확 재어보니까 돈도 못 빌리죠, 이제.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시작됐네요. 아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가봐야 되잖아요, 거기 집을. 임장해야 돼, 임장. 임장. 네, 임장. 임장을 하고 그 집에 가서 봐야지 집을 살 수 있는데 예. 코로나 봉쇄나니까 그것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건물도 다 못 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쌤 이미 몇 년 전에도 굉장히 큰 중국 부동산 업체가 뭐 힘들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이건 비구이 위안? 네. 이런 기업도 중국에서 좀 큰 업체라 그러는데 네. 또 이 부동산 개발 업체가 흔들린다. 그래갖고 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 1위입니다. 345 모델이란 걸로 유명해요. 345. 네, 345. 3, 4, 5. 뭘까요? 3, 4, 5? 3, 4, 5? 30대 투자해서 40대 살고 50대 판다. 그래서 돈을 번다.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창의성 100점. 부동산이 한창 바빴을 테니까 3개월 만에 짓고 4개월 만에 팔아서 5개월 만에 나간다. 빙고 정답입니다. 야. 엄청나죠? 공사 시작 3개월 만에 분양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4개월 만에 분양을 끝내고요. 다시 5개월 만에 다른 땅을 잡아서 개발을 또 하고요. 하는 계속 그거를. 이런 겁니다. 엄청난 거죠. 딱 1년이네요. 12개월. 예, 정말 단기에 다 끝낸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개발한 부동산이 잘 팔리면서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불이행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막 무리하게 확장하고 경영이 부실하고 은행에 막 빚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런 거 한두 개가 좀 정리가 돼야 시장이 좀 뭐 안정이 되고 다시 새 출발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크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중국 부동산의 특수성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밀접히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방정부 네. 중국의 지방 한 성이다라고 할 때는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어떤 데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뭐 그 정도면은 중국의 지방은 거의 웬만한 나라들 수준보다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과 지방 정부의 부채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요. 중국은 세금을 걷어요. 그중에 대강 50%는 중앙 정부로 갑니다. 나머지 50%는 지방 정부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돈을 쓸 때는 중앙이 20%만 쓰고요. 지방이 80%를 써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30%를? 빚내야 돼요. 그죠. 나머지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뭔가 부동산이랑 연관이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부동산이면 예를 들어서 먼저 파는 거예요. 아직 물건의 실체가 없는데 그냥 먼저 팔아버리는 거죠. 네,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땅.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땅의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팔아서 그 부족한 수입을 메워서 지출을 한 거예요. 근데 땅은 개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방 정부에서 땅을 팔아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토지가 사실상 국가 정부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의 땅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땅을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사용권을 파는 거죠. 한 70년 사용해라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침체죠. 그러면 지방 정부의 수입에도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걸 잠깐 보실까요? 우와.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이 제일 심각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빨간색일수록 부채 비율이 높은 건데요. 현재 중국에 31개 지방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넘는 곳이 무려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도미노 굴르고 굴러서 이제 금융위기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 다르다. 뭐가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그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중국은 이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연계된 파생 금융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슈카 씨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끝나면 자기 너튜브 쪽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세요? 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무슨 말씀이세요? 속 시원하다.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당시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발행하면은 장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은행에서는 이걸 가지고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금융기관에 파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하고 어떤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원상품뿐만 아니라 연결된 파생금융 상품까지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금융기관, 연결된 금융기관도 와장창 무너지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중국은 오히려 그렇게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기는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Where's that product made? Probably in China. China. This is made in China. Do you know where that bike was made? No. 과연 지금 이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피크 차이나로는 여기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 경제가 하강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으로 중대한 의미가 심지어는 세계사적으로 있습니다. 세계에서요? 사실 그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 성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었는데 이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에 약간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혹시?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의 지금 즉 단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석천 씨가 질문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푸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중국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고 뭔가 지금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